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좌익-교수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좌익-교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건 물론이고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전라도민은 전라디안, 그리고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택배 비유를 할 정도로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람 사실 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만은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일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을 아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와 이름을 아는데도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는 받습니다만은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 씨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주 민주화 운동만 가지고 했더라면은 이게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적격성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기소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이 사람이 조금 오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성 인터넷 방송인과 그의 딸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이다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징계를 해라. 근데 그걸 먼저 물었죠. 이 사람이 쓴 그 멘트들, SNS에 올린 글들이 당신들이 보기에 적합하냐라고 이제 국정원 측에다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건 뭐 말을 못합니다. 하면 사람 죽은 걸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하는 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저희들이 이념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인데요. 그걸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하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안 돼먹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들이 이론을 달지 못합니다.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말을 하질 못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 편에 서서 변명을 해주고 뭔가 좀 방어를 해주고 싶어도 방어할 말이 한마디도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더군다나 국정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징계해라.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말에 동조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특히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 그 당시에 관련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국정원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없죠. 자, 그러면 징계해라 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정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에 인터넷 아이디 좌익교수로 활동하는 자의 댓글이 원세훈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심리전단 직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인터넷 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도 열심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2013년 7월 중순경에는 검찰 고발이 들어갔고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좌익 교수 댓글이 막 삭제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좌익 교수 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웅변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정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국정원의 수법입니다. 좌익 교수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발인이나 일반 시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이게 맨날 되풀이되는 그 대응 방법입니다. 근데 9월에 어떻게 됐느냐? 검찰이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열심히 한 거죠. 좌익 교수는 심리전단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인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심리전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던 차에 10월 달에 인터넷 방송 진행하는 망치 부인이죠.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도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한데 그 뭐 여러 가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제가 여기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이 성적인 폭언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좀 제가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얼굴을 한번 드러내시는 게 떳떳하다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14년 6월 달에 검찰이 좌익 교수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걸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가 11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병기 원장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이런 금방 이 얘기를 쭉 물어봤죠. 도대체 좌익 교수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처벌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병기 원장이 저희들에게 대기 발령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말입니다. 그것도 해가 바뀌었죠. 2015년 9월 달에 망치 부인이 서울중앙지법의 이 판사분도 제가 좀 만나보고 싶은데, 망치 부인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이래서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판사라면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 국정원에 물어봤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의서 같은 게 왔느냐 물었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데 지금 1심의 망치 부인이 패소한 이유가 국정원 직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입증을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서 원고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뭐 근사하고 맞아 보이지만
이 형식적 논리, 형식적 법률적 완결성이 맞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은 판사라는 게 얼마나 센 거예요? 판사가 당연히 국정원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려서 그 당시에 망치 부인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죠. 13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망치 부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보위 국정감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1년 전에 대기 발령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 좌익 교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정말로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원대 복귀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원대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사정 변경이 있는 거냐? 다시 확인을 했죠. 언제 원대 복귀를 했냐 그랬더니 뭐 인사기록 그 인사기록 카드는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그날 확인을 받지 못하고 며칠 후에 한 열흘쯤 후에 다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행정지원 근무 발령으로 11월 1일자로 원대 복귀가 됐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버튼만 눌러봐도 아는 것을 이게 좀 수상하잖아요. 좌익 교수를 도대체 어떻게 국정원이 취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국정원의 태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꾀를 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한 달쯤 후에 그러면 좌익 교수라고 그러는 분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 지워도 좋으니까 그 부분만 해가지고 제출해라,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찌른 거죠. 되게 매사가 보면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이걸 11월 19일 날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11월 20일, 작년 11월 20일 좌익 교수를 진짜로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기 발령했습니다. 이거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11월 20일에 처음에 문제가 된 때로부터 2년 석 달 만에 좌익 교수가 원 대기 발령이라는 국정원 대기 발령이라는 첫 조치를 받은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데입니다. 좌익 교수 하나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좌익 교수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직원을 징계도 하지 못하는 조직이 국정원입니다.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익 교수를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그런 멘트, 그런 파렴치하고 몰상식하고 인간 말종적인 멘트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정보기관이죠. 그런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2013년 7월에 그 사람을 알았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에 2년여를 끌어가지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그 망치 부인을 패소하게까지 만들면서 결국은 2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압박을 하고 왜 안 하냐, 어떻게 됐냐, 기록카드 내라 어쩌고 이러면서 몇 번의 고비에 고비를 거쳐가지고 원 대기 발령을 2년 몇 달입니까? 2년 넉 달 만에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받아낸 걸 다행이라고 제가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더 가관인 건요. 이병호 원장은 저희 교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병호 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 11월 24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께서 원차원 대기 발령을 지난주에 냈다고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 징계 방침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직후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이게 또 수법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수 유 씨입니다. 유 씨가 내 진심이 아니었다, 원세훈이 시켰다, 뭐 이럽니다. 이게 수법입니다. 맨날 이럽니다. 뭐 문제가 되면 내 진심이 아니었다, 위에 사람이 시켰다, 나도 밥 먹고 살으니까 어쩔 수 없어. 입에 달고 다는 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에 말도 안 되는 상관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맨날 특별 권력 관계에서,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검찰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게 제가 한치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얘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충청도 출신이어서 그런 짓을 내가 왜 하겠냐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상식의 문제고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좌익 교수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안 때리고 욕 안 할 테니까 언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 판사도 꼭 뵙고 싶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세금을 안 받는 데로 가서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게요. 그 직후죠. 한 달쯤 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1차 공판에 나타나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또 국정원 직원이라서 얼굴 가리고 하고 기자들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기자들이 볼 수 없는 거죠. 들어갈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정원법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고, 이 사람 진짜 점입 가경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국정원이 보호를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 사실 국정원이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말로 개혁하겠다라고 그러면 좌익 교수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좌익 교수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우리는 개혁하겠다라고 100마디 말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아니, 좌익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국민입니까? 국정원법이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제청을 할 그럴 법입니까? 좌익 교수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국정원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국정원 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좌익 교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하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저지른 직원 하나도 징계하고 처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기관은 저는 국가기관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발벗게 하고 정말로 그 최초의 임무고 최종적인 임무인 북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올 초에 CBS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좌익 교수와 일베활동 국정원 직원 3명이 서로 알았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직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뿌리가 간단치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좌익 교수 하나만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조직적이고 이건 분명히 국정원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고백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것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밝혀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 달에 좌익 교수가 법원에 A4 12장짜리 반성문을 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병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로 반성을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쭉 보면 제대로 된 정식 발령이 15년 11월 20일에 있었던 거죠. 그때는 정보위 예산심의 심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자꾸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사기록화들을 보자라고 하니까 징계를 한 것이고요. 이병호 원장은 이 좌익 교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잘 몰랐다는 거고요. 아예 좌익 교수건에 대해서 신임 원장에게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좌익 교수 사건 하나를 지난 3년 동안 3년이 이제 좀 안 됐습니다만은 2년 반 동안 있었던 사안을 둘러볼 때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서 유성 씨 동생이죠. 유가려 씨에 대한 그 신문에도 이게 문제가 많은 신문이었습니다. 유가려를 협박하고 유가려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유하고 한 신문이었는데 여기에 관여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 교수가 그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실체, 본질을 바꾸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걸 느낍니다. 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근데 이게 특별권력관계, 아까 말씀드린 상명하복이라는 그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한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할 생각도 없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요. 이건 반성을 하라고 국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래도 반성 안 할래 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댓글 사건 정도의 이런 국기를 흔드는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자질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을 발벗게 자게 하기 위해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고요. 이 국정원은 개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대 범죄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댓글 사건이 그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 댓글 사건에 대한 아무 정리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국정원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도 국정원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댓글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는 여성 김모 직원만 타 부서로 전출했습니다. 징계가 아니고요. 타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연루된 직원들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봉급을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외교통일위원회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작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는 미주반을 갔습니다.
미주반은 워싱턴과 뉴욕을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 유엔 대표부 공사가 구씨입니다. 이 사람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심리전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리전단의 단장 바로 밑에 있는 1기획관이었다는 겁니다. 심리전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세훈 원장이 있고 3차장이 있고요. 이종명 3차장입니다. 그리고 심리전단 단장이 있고요. 단장 밑에 1, 2기획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이죠. 1기획관이 구씨고 2기획관이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보 1팀, 2팀, 3팀, 5팀에서 일을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원세훈 1심 판결문에 이 기획관의 업무에 대해서 기술이 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의 주재로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장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및 세부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세부 추가 지시 역시 개통을 밟아 전 직원에게 시달되고 이행 결과가 원장인 피고인 원세훈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그러니까 이 지휘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141페이지에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심리전단의 직제는 심리전 단장을 부서장으로 하여 그 아래에 2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는 1명의 파트장과 4명의 파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음 페이지에는 또한 피고인 원세훈은 매일 아침에 1차장, 2차장,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와 국가정보원 본부 차장, 실국장 내지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 보고 형식의 모닝 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지시 및 강조사항을 전달한다. 한편 심리전단에서는 심리전단 단장인 피고인 민병주의 주재 아래 매주 월요일에 여는 기획관 2명이 여기 들어가죠. 전 팀장 등이 모든 팀장 등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에 여기 기획관 또 나옵니다. 기획관 2명과 각 수석 팀장들이 참석하는 약식 간부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러니까 기획관이 빠지질 않습니다. 위 각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원세훈의 전 부서장 회의, 정무직 회의, 모닝 브리핑에서의 지시사항이 전달되고 정무직 회의에서의 지시사항은 3차장 피고인 이종명이 피고인 민병주에게 전달하는데 이를 간부회의에서 다시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달된다.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각 팀장들은 이를 각 파트장에게, 파트장은 이를 각 파트원에게 순차적으로 전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핵심적인 기획관이 유엔 대표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 유엔 대표부 공사는 심리전단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고 1기획관으로 종사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언제 갔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 6월에 갔습니다. 그때는 한참 댓글 사건으로 국내가 아주 소란할 때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은 검찰 조사도 받고 불려다니고 여기저기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니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럭셔리 호화 유배라고 불렀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보내준 겁니다. 가서 좀 쉬어라, 숨어 있어라 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뉴욕으로 갈 때 알았는데 워싱턴을 끝내고 뉴욕을 갔거든요. 근데 뉴욕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떠나온 워싱턴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늦게 파악했습니다. 주미 대사관에도 정무 2공사, 이게 이제 국정원 공사죠. 전 원세훈 비서실장이 나가 있는 게 권씨입니다. 나가 있다는 걸 뒤늦게 들었어요. 알았으면 그때 가서 좀
따지고 묻고 그랬을 텐데 이걸 제가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 대표부 감사가 열려가지고 구 공사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왔냐? 뭐 했냐? 그 할 때 무슨 일을 했냐? 제가 다 알고 묻는 건데 본인은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로 중요한 일 안 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뭐 회의에만 참석하는데 뭐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눈치 빠른 우리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화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으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뭐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걸 비공개로 바꿔가지고 유엔 대표부 직원들이 우르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 질문을 해서 유엔 대표부에는 소문이 났고 뭐 언론들도 다 알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쓰질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유엔 대표부의 국정감사가 발칵 뒤집어지고 뭐 중단이 되고 이런 소란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소란과 이 난장에 대해서 쓰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언론이 지금 굉장히 자기 검열이 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뭐 이분의 그 저한테 사적으로 와서 하는 설명은 정말로 자기는 럭셔리 유배가 아니고 불이익을 받아서 왔고 나는 유엔 대표부에 와 공사를 할 충분하고도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초년병 시절에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근무했다는 그런 경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 그러고 나 그 뒤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의 것도 보면 국정원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삼척동자도 이해할 겁니다. 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럭셔리 유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박원순 문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제압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건, 반값 등록금 운동을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다 같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한참 시끄러웠을 때요. 여기에 지금 이제 사람이 바뀌는데 추 씨입니다. 이분은 국내 보안국장이죠. 지금 추 씨 얘기를 추국장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별명이 추원장입니다. 이분은 작년 6월에 전 간부와 직원 인사 시에 처장급 간부들 인사를 하는데 깊이 개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한 분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로 센 사람입니다. 특히
이 에피소드는 국정원 안에서 회자가 되는 에피소드인데요. 어떤 과장 한 사람이 원장이 취임하면 이제 전 부서를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악수도 하고 얼굴도 알리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과장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라고 그래요. 뭐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 원장은 뭐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죠. 이 얘기를 듣고 이 추국장이 지방으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특별하게 엄청난 불만을 한 게 아니니까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불만을 했다고 모 과장이 불만을 얘기했다고 밀고를 한 사람까지 불러다가 대질 신문을 해가지고 확인을 이거 뭐 추국장이 다 하는 거죠 그냥. 추국장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추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근데 이제 이 과장은 하여튼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우수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이거 한마디 대기를 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라는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쫓겨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쫓아낸 것도 잘못했지만 이 자리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잘 아는 사람, 자기하고 같이 박원순 시장 제안 문건을 만들고 뭐 이런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을 다시 승진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기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주물럭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추원장이라는 별명을 받았고 원세훈보다 더하다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다음에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기조실장 영순이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감사에 가서 이 얘기를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원장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얘기도 제가 언론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대로 브리핑을 했고요. 근데 뭐 기사가 거의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론의 자기 검열이 심한지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원장까지 포함해서 이번 정권에서만 사관학교 출신 원장이 지금 2명째인데 이제 이분이 추국장이라는 분이 이제 같은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위세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국정원 내부에서 수근수근 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또 그 당시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추국장이 혹시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원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국정원에 파다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물론 원장은 부인하죠. 제가 이 소문에 나오는 분의 이름도 압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사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최근에 국정원 1, 2, 3차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기조실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지금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인사가 그 사이에 계속 잡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에 브리핑을 했고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소상하게 물은 적이 있었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2월 5일 이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설 연휴 시작되기 직전에 1차장, 2차장을 바꿨고 2월 9일에 3차장도 바꿨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은 1월 6일 날 발사가 됐고요. 1월 말쯤부터는 국방부 설명으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하다라는 얘기, 광명성이 발사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에 이건 이제 로켓입니다. 로켓 추진체 로켓이 있어가지고 그게 위성이 되기도 하고 ICBM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미사일로 부를 수도 있고 로켓으로 부를 수도 있어서요. 이 사실 용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로켓으로 해서 위성을 쏘면은 그냥 위성이 되는 거고요. 로켓으로 미사일을 쏘면은 그냥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얘기는 하여튼 로켓 발사를 한 겁니다. 뭘 위에다가 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이 로켓 발사에서 액체 연료를 넣는 방법과 고체 연료를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액체를 넣습니다. 이 액체가 기술이 개발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성능은 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1월 말에 액체 연료 주입을 한다는 정황을 우리 정보당국, 한미 정보당국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액체 연료의 결함 중에 하나는 연료 주입을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요. 예전에 광명성을 쏠 때는 그것을 수동식으로 주입을 했습니다. 수동식으로 주입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 액체라는 게 아주 민감한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집어넣으면 며칠 안에 발사를 해야 됩니다. 마냥 뭐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에 액체를 주입한 정황, 주입을 시작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ICBM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북한이 성능 개선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고도니 뭐 사거리니 뭐 이런 거, 그리고 도대체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등등해서 점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미 공조에서 해야 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보 상황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설 연휴 직전에 이 담당자인 1차장을 교체한 겁니다. 2월 5일에. 그러면 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지금 안보적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에 담당 차장인 1차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 인사에 관여되는 라인에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인사를 하시죠. 왜?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데 언제 쏠지도 모르고, 이거 분명히 2월 초에는 날아가는데 해야 될 일은 엄청 많고요. 이거 좀 연기를 해서 이걸 쏘고 난 뒤에 2월 중하순에 해도 늦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인사의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월 5일에 연휴 시작되는 그 틈에 1, 2차장을 바꾸고, 연휴 끝나고 난 때 2월 9일에 3차장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 미사일, 이 로켓 발사는 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2월 7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2월 8일부터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바람이 불다가 멎고 2월 7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2월 7일 발사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에게는 거의 태기를 해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 날짜 받아놓듯이 2월 7일밖에는 날짜가 없다는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월 5일에 바꿨다. 1차장을 바꿨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물론 그 1차장이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하던 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 연속성이 계속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월급 받으면서 하루라도 생활해 본 사람은 알지만, 아무리 그 옆에서 업무를 하던 사람도 그 자리로 바로 가면은요, 업무를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그 업무를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도
생소하고 낯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지금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국정원을 뭘로 아는, 무슨 일을 하는, 국정원의 임무가 뭐길래 2월 5일 날 그렇게 급하게 1, 2차장을 바꿔야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1차장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무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긴급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간 한 차장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떠나간 한 차장은 내가 정상적인 공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시키니까 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 국정원맨, A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1차장이 2월 5일 날 교체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장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둔하고 있지만 나는 한 차장을 싫어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정원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 내가 한 차장을 두둔하고 방어하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 0.1%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한 차장이 지금 이 보고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최근에 국정원 인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타이밍에 국정원 인사를 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신경민 의원님 지금 4시 7분부터 2시간 동안 그냥 숨도 안 들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좀 천천히 해서 목을 좀 아끼면서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의장단이 바뀌었네요. 저는 바뀐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조금 토픽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더 재미없는 토픽이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정원 해킹 사건은 작년에 제가 2달 가까이 관여했던 사건이었고, 이 국정원의 5대 범죄, 이 정권 들어서서 5대 범죄 중에서도 마지막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매우 기술적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관여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서 그리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회를 국정원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반드시 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에게도 이거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충분히 기사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3대 의혹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이 휴대폰 사찰 관련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정보위원회에 와서 이제 작년 7월이죠. 보고를 했을 때는
RCS 라이센스를 20명분만 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동시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심는 거죠. 심는 그 프로그램을 심는 거 설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청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20명분만 산 것이 맞는 것인지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상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 명으로부터 20명까지 있기 때문에 대상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변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들이 듣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타겟 숫자가 수백 개인지 20개인지 이걸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월 14일 국정원은 20개 중에서 18개는 외국, 2개는 영구형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주 뒤에는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 5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이걸 삭제하고 죽은 거죠. 그랬더니 51개가 10개는 대북 대테러용이고 10개는 실패했고 31개는 실험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대체 그 당시 14일에는 18대 2라고 되어 있는 또 다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0대 3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서버를 사용을 했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추적을 막고 자료를 안전하게 전송받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두 회사를 경유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거고 하나는 시카고 교외에 있는 건데요. 콜로 크로싱이라는 회사가 있고 샤크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2주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외 서버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장이 콜로 크로싱이나 샤크테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당 관계자는 이게 목숨이 걸린 데이터라서 굉장히 소중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가기밀이 해외의 회사, 사기업이죠. 맡겨졌고 이걸 이탈리아에 맡겼는데 이태리 회사가 미국의 서버를 썼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유능한 북한의 해킹팀이 있다면 이거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기억하시듯이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메일을 보면은 국정원의 그러니까 NIS라고 돼. NIS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러면서 이 S자와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이건 영어의 상식이죠. 이걸 미스터 남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억지죠.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RCS 사용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다 아는 겁니다. 이거 해외 서버 쓰고 하여튼 이게 우리가 RCS 쓰는 것이 불법이고 하는 걸 잘못된 거라는 걸 다 이미 남재준 원장은 알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은 아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는 데스크탑을 해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KT 회선을 사용하는 PCIP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주고받은 해킹팀하고 국정원이 그 이태리하고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PC 공격용 미끼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태리 회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감청하고 데스크탑도 감청하고 그래가지고 이메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전화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각종 하여튼 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이태리 회사 RCS는 말하자면 이 수준이 높은 회사가 아니고요. 그쪽 그 업계에서 세계 업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업계입니다. 진짜로 잘하는 회사들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피셔나 페가소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인터넷을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거 보면은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하고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국정원이 답변을 yes, no, 있다 없다로 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른 이태리 회사 거보다 더 고품질의 좋은 해킹 프로그램을 살려고 했거나 적어도 그리고 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체 기술 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왜 이 프로그램을 샀느냐라고 그랬을 때 기술 개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을 했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볼 때 유사 프로그램과 자체 해킹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청 설비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의 토론 문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국정원은 최초 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감청해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자료 제출한 걸 보면 RCS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승인이나 법원 허가나 법에 돼 있는 것들이 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미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도 감청 설비 장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머리가 영민한 집단인데 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태방법이 이렇게 해서 간다면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문제가 된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요. 저희는 이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 이거에 대한 그 국정원의 작년의 답변만 봐도 저는 법적 통제 장치 의미 없다고 보고요. 법적 통제 장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기서 유감없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게 지금 RCS라는 게 분명히 해킹하는 거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 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은 별도 이 프로그램, 이태리의 해킹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또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럼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관련 지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 이태리 회사 이것은 매뉴얼이 없다라고 지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희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휴대폰 사찰 관련해서 의혹을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지적을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냥 유야무야 끝나게 됐습니다. 감청 타겟 수, 연구용이냐, 연구용과 실전용의 비율,
해외 서버 사용한 이유, 데스크톱 해킹, 유사 프로그램 사용, 감청 설비에 해당되느냐, 업무 지침과 매뉴얼이 왜 없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금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질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가지고 이 RCS라는 프로그램의 자료 삭제하고 복원 관련해서도 의혹 투성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컴퓨터에 딜리트 키로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RCS 프로그램 자체 딜리트 기능을 이용했다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백업을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복구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그리고 이 전문가라는 임 과장이 딜리트 키로 지우고 죽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과연 그랬을까? 뭐 의문이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자료가 유실됐느냐 그랬더니 2013년 8월에 국정원 서버 성능을 고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백업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이때는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한참 시끄럽게 진행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정상 대화록 문제도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필 이때 국정원 서버 성능을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에 백업 자료가 다 없어졌다면 이건 또 무슨 병고인지, 이건 엄청난 사변입니다. 국정원 백업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백업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 하는 건데요. 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백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USB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USB 조그마한 데다가 용량도 적은데 백업을 했다. 이건 전문가들이 이 설명을 듣고 웃습니다. 이건 웃어요.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회사에서 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컴퓨터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한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 전체 규모와 전체를 삭제했는지 부분 삭제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대체 뭘 지웠냐, 얼마나 지운 거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100%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며칠 있다가는 100% 복구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월 28일 날 여야 간사 전문가 기술간담회 관련 협상을 한참 할 때인데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이제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는 건 전문가들이 웃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자료 제출로 몽고DB만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들을 다 종합하면은 국정원 컴퓨터는 어디 우리 이 동네 컴퓨터보다 못한 겁니다. 이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발 뻗고 못 자는 거고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완전히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컴퓨터에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국정원이라는 데는 컴퓨터에 C자도 모르는 데고, 저는 이게 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궁한 나머지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국정원이라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테러 방지법을 그래 한번 마음대로 테러를 막기 위해서 다 해봐
이렇게 우리가 찬성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짚어보고 만약에 거짓말한 게 있으면 거짓말을 고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몸으로 진짜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원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또 볼까요? 국정원은 임 과장 유서를 보고 나서야 자료 삭제 사실을 알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 과장은요, 그 조직에서 본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으로 4월 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7월 13일 날 본원으로 출장을 와가지고 이 RCS 파동에 뭐 도와주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서 접근권과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아는 그 코드,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 과장은 하여튼 조직적으로 온 거죠. 그리고 또 임 과장 후임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맡았던 직원과 상관은 임 과장이 삭제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국정원 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아무거나 지우고 그리고 지운 것도 모르고 며칠 있다가 유서 보고서야 알고 이게 이런 정황이 국정원이 국정원답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이라면 저희들이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이 삭제의 임 과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도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서 동원이 된 것이지 괜히 임 과장이 맥없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전부 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국민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 과장 얘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 과장 감찰과 사망 관련 의혹입니다. 임 과장은 단언컨대 분명히 감찰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왜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하느냐. 감찰 보고서를 요구를 할까 봐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임 과장은 해킹 사실이 7월 5일에 이게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임 과장은 아마 즉각 본부에 소환을 받아가지고 갔을 거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감찰을 받았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국정원의 설명대로 감찰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국정원이 조직으로서의 기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경위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감찰에 물론 여러 가지 감찰이 있지만요. 그랬다면 국정원 감찰실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국정원은
허당인 조직입니다. 이건 분명히 했겠죠. 그리고 이 사태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의 국정원이 문제가 됐고 이렇기 때문에 감찰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잠도 재우지 않고 아마 제일 고강도의 감찰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출입 기록을 보면 임 과장이 잠을 거의 잘 수 없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당 정보위 간사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여당 정보위 간사는 처음에 진실을 얘기하다가 뭐 자꾸 여기 언론이 파고 들어오면 또 말을 바꾸고 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그 패턴을 보이는데, 첫 기술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증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19일에 감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 또 정치 문제가 되니까 더 압박을 느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국정원 간사가 진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언론에 얘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말을 바꿨죠. 그러니까 여당 정보위 간사는 가끔은 훌륭한데 가끔은 훌륭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국정원은 감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꾸준한 질문에 대해서 감찰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몇 차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위 확인을 위해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찰 보고서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임 과장이 이 자살을 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MDM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이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MDM은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상으로 위치 추적하고, 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이거 뭐 대단히 큰 대형 사고니까요.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모든 기밀을 지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MDM을 쓰는 것은 그건 매우 타당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 과장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날 그 복귀를 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가 그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출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속상관이 3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과장인데 3차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임 과장이 와야 되는 시간에 지금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MDM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9시 50분경에야 이 MDM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합니다. 이게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에 임 과장이 나타나야 될 시간을 훨씬 넘겨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MDM을 작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이제 MDM을 뒤늦게 발동을 해가지고 마지막 위치 추적을 12시 7분에 했죠. 그런데 11시 54분에 임 과장이 탔던 마티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2시 3분에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임 과장 차와 임 과장의 소재가 파악이 됐는데 뒤늦게 그때야 또 한참 뒤에야 몇 분 뒤에야 MDM을 또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일이 되는 거죠. 왜 했을까? 왜 MDM을 했을까? 그건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MDM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치 추적 기능이 있고 자료 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 과장이 그날 휴일날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 국정원이 소방하고 경찰을 따돌리기를 합니다.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8시 40분에 3차장이 출근하고 50분에 담당 국장이 보고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차장한테 일단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근데 틀림없이 이건 감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일단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그 소방서와의 기록이나 경찰과의 그 음성 기록을 이렇게 쫙 그 시간대별로 맞춰 보면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거는요. 임 과장 부인한테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 당국이 현장 수색 과정에서 경찰한테 주소를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소를 잘못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임 과장의 그 사망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됩니다. 왜 경찰을 따돌릴까? 국정원이 경찰을 왜 따돌릴까? 이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그 상부의 명을 받아서 현장을 가는데 소방관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11시 11분쯤에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이 제일 먼저 현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고 마지막에 경찰입니다. 이 순서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현장, 사건 사고의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누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서와 여러 가지 그 미스테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현장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대단히 미스테리고 국정원 직원이 출모를 하고 국정원 직원이 경찰을 따돌리기를 하고 이 과정이 도대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망 당일 12시 반부터 소방구급차가 시동을 끄면서 비디오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자동적으로, 이것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는 또 경찰차는 현장에 하면서 자동적으로 블랙박스로 해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동을 끄고 다시 전원이 들어올 때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때 화면에 쭉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엉뚱한 화면이 나오고 28분 동안은 도대체 어디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은 12시 3분부터 현장에 있었고 12시 50분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도대체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는데요.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정상대화록이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임 과장 유서가 공개되고 당일 오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해가지고 동료 직원을 보내며 그 성명서에 지금 몇 규제를 제가 볼까요?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 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다라고 야당을 조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모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국가기밀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라고 그 일부 정치인이 접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러므로써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건 법률 위반입니다. 일단은요. 저도 뭐 법률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정치관여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압니까? 공무와 관련된
직원 사망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머리 좋죠?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꾀가 많은 설명이죠. 또 성명 내용에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직접 표명한 문구가 없어서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때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얼마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법에 정통하고 빠져나가는 이유를 잘 대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진실성과 정직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 과장이 유서를 석 장 남겼습니다. 7월 18일 날 남긴 건데요. 다음 날 오전까지도 유족이 공개를 거부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공개를 결정해서 그 당시에 뉴스 속보로 11시 반에 최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를 물론 했죠. 경찰이 유족이 반대하고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7월 18일 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도 유출하지 않고 유족도 공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특정 언론에만 나갈 수가 있는가? 귀신이 고칼 노릇인데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유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7월, 8월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쭉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의혹과 의문 투성이인 상태로 이 세간의 또 관심에서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끝났는데 깜짝 놀랄 인사가 9월 초에 나왔습니다. 감찰실의 보안처장, 감찰처장, 간부들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감찰실장은 청와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실장을 바꾸지는 않고요. 바로 앞에 밑에 있는 직할처장 3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인사교체 주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었죠. 근데 물론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는 진실을 임 과장에 대한 보안조사, 감찰조사가 사망으로 이어져 가지고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해킹 사건이 제가 지금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이 10여 가지, 20개 가까운 10여 가지를 하나하나 모두 다 파묻어버린 겁니다. 다 그냥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고 결국은 이 해킹 사건은 묻혔습니다. 이건 새로 누군가가 파헤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거 저는 의혹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정원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그러고요. 물타기 하고요. 조사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계속 헛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직적, 체계적으로 증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외치면은 처절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면은 영전 승진하는 보상을 줍니다. 보복과 보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개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사례를 거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그러면서 하급자 봐주고 지금 상급자, 원장만 처벌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으로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자도 처벌하고 하급자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무관용의 원칙, no tolerance, one strike out,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고, 징계는 물론이고요,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못 받게 하고, 국민의 세금은 1원 한 장도 못 받게 함으로써 국정원을 바꾸고, 그래서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국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국정원에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고자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범죄 중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제가 쭉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으시다면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데 일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고요. 이 죽은 임 과장은 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임 과장은 자기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결국은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효자였고, 그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부인과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현재 육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가문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고요. 임 과장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개인의 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도 직원의 인권, 직원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상명하복의 원칙으로 숨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상명하복으로 따라간다면 당신들은 월급을 물론이고 연금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의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의혹을 풀고 한을 풀고 여러 가지 나라의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약속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 약속은 그만두고 최근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에 계속 문제가 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가를 연초부터 2013년 내내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3년 6월 24일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짤막한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격앙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회가 논의하라라는 이 스탠스는 일관된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7월 8일에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과 북방 한계선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유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 셀프 개혁이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죠. 다시 8월 6일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자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비롯한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뭐 비슷한데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죠. 10월 31일에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는 하지 않았다고 다시 확인하고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대책적으로 봤습니다. 또 일련의 의혹을 반면 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밝혀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선 치른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이 나온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월 달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당시 김한길 대표가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복귀된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을 일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근데 김 대표가 또 묻습니다. 대법원의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된 상태이고 혐의 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국가기관 측근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기소 단계에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하라는 것은 불이라고 본다. 김 대표가 또 전 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과해야 된다라고 받아치니까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국정원에 대해서 매듭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한길 대표가 지난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 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만큼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쭉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중에는 경청할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 내놓은 개혁 약속은 대개 대북 정보 강화, 사이버 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로 개혁 방향하고 혁신 과제를 제시했지만 지금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보면은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개혁 약속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장소를 바꿔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졌으면 이렇게 해킹 사건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좌익 교수에 대해서 애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이 약속 수없이 되풀이됐던 2013년부터 되풀이됐던 약속 그리고 2013년 말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제 국정원은 달라졌다. 이제 국정원은 진짜 우리 국민들을 발을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체질 개선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의 개혁 약속에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 안 된 건 물론이고요. 다시 옛날로 복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하나 증거 중에 하나는 국정원이 아까 얘기했던 셀프 개혁안 가져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법명령 심사청구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 또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준법 통제 심사 제도를 시작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에 시작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근사한 센터 위원회들 많이 있는데 이름 근사하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위법명령 심사 청구, 적법성 심사, 준법 통제 심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내놔라. 그랬더니 한참 걸렸어요. 그러더니 준법 통제 심사 제도를 이용한 건이 딱 한 건 있었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에 만드는 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이 개혁안을 라고 내놨는데 저는 이 개혁안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IO 출입 금지하고 정치관여 처벌과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정도가 이제 좀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임 과장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에서 드러나듯이 그리고 임 과장 사건 처리에서 드러났듯이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 개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연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마디 말을 해서 약속을 지키려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 통제, 정보의 상설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비밀 연락권 보장, 비밀 유지 의무 강화 이런 것은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실패, 과잉 대응 이런 걸로 봤을 때 국정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국정원은 자체 정화 능력, 자체 개혁 능력은 없는 걸로 몇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 큰 권한을 줘서 테러를 막겠다. 그래야 테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을 저보고 믿으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믿게끔 바꾸고 그 다음에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는 노 톨러런스, 무관용의 원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